허클베리 핀의 모험. 글 마크 트웨인, 그림 리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그 책에는 톰의 아줌마인 폴리, 메리, 더글러스 과부댁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나와 있다.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끝난다. 톰과 나는 강도들이 동굴 안에 숨겨둔 돈을 찾아내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 6,000달러씩 나누어 가졌는데 모두 금화였다. 대처 판사님이 그 돈을 받아 이자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1년 내내 하루 1달러씩의 수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큰 돈이었다. 더글러스 과부댁은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과부댁이 얼마나 깐깐하게 구는지 그 집에 사는 것이 늘 괴롭게 느껴졌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만 도망치고 말았다. 예전에 헌 누더기 옷을 다시 걸치니 정말로 자유롭고 기뻤다. 그런데 톰이 나를 찾아내고 말았다. 톰은 자기가 곧 깽단을 만들 건데 내가 더글러스 과부댁 집에 돌아가 얌전히 있으면 깽단에 끼워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과부댁은 나를 보더니 엉엉 울면서 길 잃은 불쌍한 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새 옷을 입혔는데 어찌나 답답하던지 땀이 날 지경이었다. 여전히 귀찮은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저녁을 먹으라고 종을 울리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했다. 식탁에 앉았다고 바로 밥을 먹어서도 안 되었다. 과부댁이 음식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몇 마디 중얼거리는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과부댁은 의의 성경책을 꺼내들고 나에게 모세와 갈대 바구니에 대해 가르쳤다. 나는 모세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땀을 뻘뻘 흘렸다. 그러나 과부댁은 모세가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버렸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더글러스 과부댁의 동생인 왓슨 아줌마가 함께 살려고 이 집에 들어왔다. 왓슨 아줌마는 상당히 호리호리한 노처녀였는데 안경을 끼고 있었다. 항상 허클베리 거기에 다리를 얹지 마 라든지 허클베리 그렇게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면 안 돼. 넌 점잖게 행동할 수 없니? 같은 잔소리를 퍼부으며 나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고는 지옥에 대해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난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해버렸다. 그랬더니 왓슨 아줌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사실 난 아줌마를 화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왓슨 아줌마는 천국에 관해서도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온종일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했다. 난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시 톰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왔다. 나는 이 말이 듣고 무척 기뻤는데 왜냐하면 나는 늘 톰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니까 거미 한 마리가 내 어깨 위로 기어 올라왔다. 나는 그놈을 손톱으로 툭 튀겨냈는데 하필이면 촛불 속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활활 타버리고 말았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것이 매우 나쁜 징조이며 무언가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을 알았다. 난 일어나 내 발자국 위를 3번 돌면서 한 번 돌 때마다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다. 또 마녀를 쫓아버리기 위해 내 머리카락 한 줌을 실로 묶었다. 그렇게 해도 안심이 되지 않아 불안했다. 나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이자 야옹 야옹 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도 아주 작은 소리로 야옹 야옹
대답하면서 불을 끄고 창문 밖으로 기어나가 헛관 위에 내려섰다. 그러고는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나무 사이를 기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톰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머리가 긁히지 않도록 몸을 구부린 채 나무 사이로 난 길을 살금살금 걸어 거부댁 정원 끝으로 갔다. 왓슨 아줌마의 덩치 큰 검둥이 짐이 부엌문 옆에 앉아 있었다. 뒤에서 불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상당하게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짐은 일어나 목을 길게 빼고서 1분 정도 주위에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다. 거기 누구 있어? 짐은 더 귀를 기울인 다음 살금살금 걸어 내려와 바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세 사람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깝게 서 있었는데 몇 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잠시 뒤에 짐이 입을 열었다. 말해봐. 너희들은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분명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좋아. 소리를 다시 들을 때까지 여기 앉아 귀를 기울여야지. 짐은 이렇게 말하고 톰과 나 사이에 주저앉았다. 짐이 나무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뻗는 바람에 그의 다리가 내 다리에 닿을 뻔했다. 나는 코가 가렵기 시작했다. 어찌나 가렵던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다음에는 허벅지가 가려웠다. 이 비참한 상태가 6, 7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바로 그때 짐을 크게 몰아쉬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이내 편안함을 되찾았다. 톰이 나에게 작은 소리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기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난 빨리 떠나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톰은 짐이 있는 곳으로 엉금엉금 길어가 그에게 무슨 장난질을 쳤다. 자고 있는 짐의 모자를 벗겨 바로 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걸어놓았다. 짐은 조금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나중에 짐은 마녀가 자기 모자를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다. 톰과 내가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마을을 내려다보니 불빛이 몇 개 깜빡거리고 있었다. 언덕을 내려가서 조 하퍼, 벤 로저스, 그 밖의 아이들 2~3명이 폐허가 된 가죽 공장에 숨어있는 것을 찾아냈다. 우리는 다같이 작은 보트를 타고 강하류에 있는 언덕의 큰 절벽까지 기어가 그곳에서 땅으로 올라갔다. 톰은 모두에게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덤불이 우거진 곳에 있는 동굴 하나를 보여줬다. 동굴은 좁은 틈을 따라 들어가 조그만 공간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아주 축축하고 추웠다. 모두 걸음을 멈추자 톰이 입을 멀었다. 이제 우리는 강도단을 만들어 톰소여 갱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여기에 끼고 싶은 사람은 맹세를 하고 피로 서명을 해야만 한다. 모두들 그까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톰은 맹세를 적어놓은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다. 단어는 누구나 이 갱단 끝까지 남아야 하며 어떤 비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단원이 아닌 사람에게 해를 입힌 자와 그의 가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단원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했다. 단원 가운데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목이 잘릴 것이며 시체를 태우고 남은 죄는 사방에 뿌려질 것이고 그의 이름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잊힐 것이다.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한 단원의 가족도 죽여버리자고 말했다. 톰은 좋은 생각이라며 연필로 그렇게 적어 넣었다. 그러자 벤 로저스가 말했다. 여기 있는 피는 가족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잖아. 톰 소여가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있긴 해. 그러나 요즘은 통 볼 수 없어서. 다들 이 문제를 논의하더니 나를 빼버리려고 했다. 모든 단원이 죽일 수 있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왓슨 아줌마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모두가 찬성했다. 그래, 그 아줌마면 돼. 핀도 들어올 수 있어. 아이들 모두 손가락을 핀으로 찔러 피로 서명을 했고 나도 종이에 이름을 써넣었다. 그런데 우리 갱단이 하는 일이 뭐야?
벤 로저스가 물었다. 강도직과 살인이지. 톰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누구를 턴다는 거야? 집? 아니면 소? 아니면? 톰 소야가 소리쳤다. 바보. 우리는 소를 훔치는 일은 안 해. 그건 도둑질이야.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노상강도라고. 마스크를 쓰고 길에서 마차를 세운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고 시계나 돈을 뺏는 거야. 꼭 사람들을 죽여야 하니? 당연하지. 그게 최선의 방책이야. 어떤 사람은 이 동굴로 데려와 몸값을 받을 때까지 잡아둘 수도 있어. 몸값? 그게 뭔데? 나도 몰라. 그렇지만 강도들은 그렇게 해. 책에서 봤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다 좋아, 톰. 그렇지만 우리가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글쎄, 나도 잘 몰라. 아마 몸값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잡아두는 걸 거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잡아둔다는 뜻이지. 함께 있던 꼬마 토미 반스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우리가 깨우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토미는 엄마가 있는 집에 돌아가고 싶으며 강도 같은 건 되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모두 토미를 놀리고 울보라고 불렀다. 토미는 화를 내면서 당장 집에 가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톰은 뒤에 입을 막기 위해 5센트를 쥐어준 다음 일단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강도직과 살인을 하자고 말했다. 벤 로저스는 일요일 말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으니 다음 일요일에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들 일요일에 그런 짓을 하는 건 나쁘다고 반대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모여 적당한 날을 잡기로 뜻을 모았다. 톰 소야를 갱단의 두목으로, 조 하퍼를 부두목으로 뽑은 다음에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동이 트기 직전에 헛간 위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내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새 옷이 온통 촛눈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왓슨 아줌마에게 혼날까봐 걱정도 됐지만 정말로 피곤해서 녹초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옷이 더러워졌다고 왓슨 아줌마에게 몹시 꾸중을 들었다. 그러나 더글러스 과부댁은 나를 꾸짖지 않고 촛농과 진흙을 털어내기만 했다. 나는 너무 미안해서 할 수 있다면 잠깐이라도 얌전하게 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왓슨 아줌마는 나를 골방으로 데려가 기도를 했으나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 기도를 통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윈 집사님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 못할까? 왜 왓슨 아줌마는 살이 찔 수 없을까? 그래, 기도란 건 아무 소용도 없어.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아빠는 1년이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했다. 나는 2번 다시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술에 취했을 때를 빼고는 언제나 나를 때리고 꼬집었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주위에 있을 때는 숲속으로 몸을 피하거나 주변에 숨을 만한 곳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아빠가 마을 위쪽으로 12마일쯤 되는 곳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지 오래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만 몸집이나 누더기 옷, 기다란 머리카락 등으로 볼 때 아빠가 분명하다고 했다. 시체는 물속에서 누운 자세로 강물에 떠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떠올리고 곧 두려워졌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운 자세로 떠오르지 않는다. 엎드린 자세로 둥둥 떠오른다. 나는 그 시체가 아빠가 아니고 남자 옷을 입은 여자라는 것을 의심했다. 아빠가 머지않아 다시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었다. 갱단을 만든 뒤 우리는 한 달가량 이따금씩 강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난 그만두고 말았다. 다른 애들도 다 그만두었다. 우리는 아무도 털지 않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단지 그런 짓을 하는 척했을 뿐이다. 언젠가 톰이 한 아이에게 횃불을 들고 마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게 했는데 그것은 갱단에게 모이자고 보내는 신호였다. 톰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보낸 간첩이 은밀한 정보를 보내왔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날 수많은 에스파냐 상인과 아랍 부자들이 코끼리 200마리, 낙타 600마리, 다이아몬드를 가득 실은 1,000마리가 넘는 노새를 끌고 홀로 동굴에 와서 야영을 한다는 것이었다. 호위하는 군인들은 고작 400명밖에 되지 않으니 숨어 있다가 군인들을 죽이고 물건을 전부 빼앗자는 거였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 우리는 숲에 숨어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숲에서 빠져나와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에스파냐 상인, 아랍 부자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낙타나 코끼리, 보석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고작 소풍을 나온 주일학교 학생들 뿐이었고 그나마도 1학년 꼬마들이었다. 우리는 회방을 놓고 애들을 골짜기 밖으로 쫓아내버렸지만 도넛 몇 개와 잼 말고는 이렇다 할 물건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튀어야 했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톰에게 말했다. 톰은 엄청나게 많은 코끼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아랍 사람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없었냐고 따졌더니 톰은 내가 너무 무섭게서 그런 거라고 퉁명스럽게 이상한 말로 따졌다. 모든 것이 요술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실제로는 군인이 수백 명이나 있었고 코끼리와 보물과 그 밖의 물건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적인 마술사가 그것을 모두 주일학교 아이들로 바꿔놓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술사를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톰은 나더러 멍텅구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술사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도깨비를 불러낼 수 있어. 도깨비는 네가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다고. 마술사가 어떻게 도깨비를 불러내는데? 오래된 깡통 램프와 쇠고리를 계속 문지르는 거야. 그러면 천둥번개가 치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도깨비들이 몰려나와. 도깨비들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해. 나는 2, 3일 동안 이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톰의 말이 진짜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오래된 깡통 램프와 쇠고리를 갖고 숲속에 들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것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궁궐을 하나 지어서 팔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귀신한 놈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톰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너 달이 지나고 한겨울로 접어들었다. 나는 거의 빼먹지 않고 학교를 다녔고 덕분에 조금은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 6, 7은 35 정도까지는 구구단도 외울 수 있었다. 물론 잘 외우지는 못했다.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정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 해도 그 이상은 외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산수에는 정말이지 아무 관심도 없었다. 처음에는 학교 가는 게 싫었지만 얼마쯤 지나자 참을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 엄청나게 지쳤다고 느낄 때마다 땡땡이를 쳤고 다음날 배를 먹고 나면 그럴 기분이 싹 나아졌다. 학교는 다닐수록 점점 더 수월하게 느껴졌다. 아마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더글라스 과부댁이 나를 다루는 방식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이제는 그리 성가지게 느껴지지 않았다. 과부댁은 비록 내가 더디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으며 매우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눈이 내려 1인치 정도 쌓였는데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었다. 수상해서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고 허리를 굽혀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잠시 뒤 발자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왼쪽 뒤꿈치에 악마를 쫓느라 큰 못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것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언덕 아래로 달려갔다.
가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대처 판사님 댁으로 수도 없이 뛰었다. 이런 얘야, 수 넘어가겠구나. 이자 받으러 왔니? 아니에요, 판사님. 그런데 제가 받을 돈이 있나요? 물론 번원치 이자가 어젯밤에 들어왔단다. 150달러가 넘는 돈이야. 너한테는 엄청난 재산이지. 네 6,000달러와 함께 투자하는 게 좋겠다. 너한테 주면 써버릴 테니까. 아니요, 판사님. 전 쓰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이 6,000달러 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판사님이 모두 가지거나 어딘가에 기부해주세요. 판사님은 놀란 듯이 보였다. 판사님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그거 가지실 거지요? 그렇지요? 판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오, 이제 알겠구나. 네 전 재산을 나한테 팔고 싶어 하는 거지?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옳은 생각이다. 그러고는 종이에 무엇을 쓴 다음 찬찬히 읽고 나서 말했다. 자, 너 여기 그 대가로 쓴 거 보이지? 그건 내가 너한테 그것을 샀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야. 얘다 1달러가 있으니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에 서명을 해. 나는 서명을 한 다음 판사님 댁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찾아가 눈 위에 발자국을 보니 아빠가 다시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슨 아줌마의 검둥이도의 짐은 주먹만한 털공을 가졌는데 황소의 네 번째 바통에서 꺼낸 것이라고 했다. 짐은 털공에게 뭔가를 말하면 털공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서 뭐든지 다 말해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짐을 통해 알고 싶었던 것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 계속 머물 것인지 아는 거였다. 짐은 털공을 꺼내 머리에 갖다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그걸 들어 올려 마루에 떨어뜨렸다. 짐은 무릎을 꿇더니 공에다 귀를 대고 열심히 들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짐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털공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였다. 난 25센트짜리 가짜 동전이 있는데 털공에게 그걸 주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짐은 동전을 털공 밑에 놓고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귀를 대고 기울였다. 그는 털공이 이번에는 말을 잘 듣는다고 했다. 털공이 짐에게 무언가 말했고 짐은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었다. 네 아빠가 아직까지 무엇을 할지는 몰라.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아빠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편히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고생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 그렇지만 언제나 좋은 일이 찾아와. 네 일생 동안 두 여자가 주위를 맴돌 거야. 넌 처음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만 나중엔 부자인 여자와 결혼해. 될 수 있으면 물을 멀리하고 위험한 짓은 하지 마. 나는 나 방으로 돌아왔다. 촛불을 켜니 벌써 아빠가 와 앉아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늘 아빠가 두려웠다. 이번에도 아빠가 두려웠지만 조금 지나자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았다. 아빠는 이제 거의 50살이 다 되었다. 긴 머리카락은 엉긴 데가다 기름이 많아 윤기가 났고 얼굴은 핏기 없이 휘었는데 다른 사람의 흰 얼굴과 달리 아주 기분 나쁜 아주 밝고 뽀얀 흰색이었다.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온통 넝마 같았다. 나는 아빠를 보며 서 있었다. 아빠도 의자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빠는 헛간을 통해 기어들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아빠는 나를 이리저리 뜯어보다가 마침내 이를 열었다. 불을 잘 먹은 옷이구나. 넌 네가 마치 굉장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겠지. 그치? 그럴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니? 내가 너 없는 동안 꽤 잘난 척하고 있었구나. 교육도 받았다고 하더구나. 읽고 쓸 줄도 안다 이거지. 내 놈이 아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어떤 녀석이 내가 그런 터무니없다는 짓을 해도 좋다고 말했어? 더글래스 과부떼기요.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과부떼기라? 누가 그 과부떼한테 자기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도 된다고 말했다던? 아무도 아줌마에게 그런 얘긴 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 옆편 애가 주제 넘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가르쳐주겠어. 너 학교 그만두는 거다. 알았지? 난 그런 걸 못 본다. 자, 네 놈이 읽는 것 좀 들어보자. 나는 책 한 권을 들고 워싱턴 장군과 독립전쟁에 대해 읽기 시작했다. 한 30초쯤 읽었을 때 아빠는 손을 뻗어 책을 낚아채더니 방 저편으로 내던졌다. 그래, 내건 놈이 책을 읽을 수 있구만. 거만 좀 그만 떨어. 난 그런 거 못 참는다. 아빠는 암소 못 말이와 사내 하나가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진 그림을 집어들었다. 이건 뭐냐? 공부 잘했다고 준 거예요. 아빠는 이 그림을 북북 찢으면서 말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마. 가죽 채찍 말이다. 아빠는 잠시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투덜대며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부자 됐다더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마을에 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온통 내 놈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뿐이더구나. 강 아래 동네에서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온 거다. 돈은 내가 쓸 테니 내일 가져오려나. 난 돈이 없어요. 거짓말 말해. 대첩 판사가 갖고 있지. 나한테 가져와. 내가 쓸 테니까. 돈 없다고 말했잖아요. 대첩 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판사님도 똑같이 말할걸요. 좋아. 내가 물어보지. 그 지가 돈을 토해내게 하고 말이야. 그런데 네 주머니엔 얼마나 있냐? 1달러밖에 없어요. 난 그 돈으로 네 놈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내 알 바 아니야. 어서 일을 내. 아빠는 돈을 받아 진짜인지 깨물어 보더니 그걸로 술을 사 먹으러 마을로 간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술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고 한다. 이튿날 아빠는 술에 취해 대첩 판사를 찾아갔다. 판사님을 위협해 돈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아빠는 법의 호소에 돈을 토해내게 만들 거라고 다짐했다. 대첩 판사님과 과부댁에도 법을 호소해 나를 아빠에게서 떼어내고 둘 중 한 사람이 내 후견인이 되기라고 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법원이 끼어들어 한 가족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첩 판사님과 과부댁은 이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너무 좋아서 펄펄 뛰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아빠는 내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시커멓게 멍이 들 때까지 책찍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대첩 판사님에게 3달러를 빌렸고 아빠는 그걸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는 허풍을 떨고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난장판을 치며 온 동네를 싸돌아다녔다. 결국 아빠는 그 일로 다음날 재판사로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나오자 새로 부임한 판사는 아빠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아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히고 자기 가족과 함께 새끼 식사를 하도록 만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판사는 아빠에게 술을 보여줬다. 그러자 아빠는 손을 뻗었다. 판사가 말했다. 이제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당신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아빠는 울면서 자기는 그때까지 바보였고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말했다. 잠잘 때가 되자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 이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악수해 주십시오. 이 손은 새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손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아빠와 악사를 나눈 후
울음을 그 자리에서 터뜨렸다. 그리고 아빠를 손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한밤중에 엄청나게 목이 탄 아빠는 2층 창문에서 형광 지붕 위로 기어나와 기둥을 타고 내려가서는 입고 있던 새 코트를 벗어두고 독한 술 한 병을 얻어 방으로 돌아왔다. 동이 틀 때쯤 아빠는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다시 방에서 기어나오다가 현관으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왼팔이 두 군데나 부러졌다. 해가 뜬 다음 누군가 아빠를 발견했을 때에는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다. 판사는 어지간히 기분이 상했다. 엽총을 쓴다면 아빠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